투자 과정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통합한 굉장한 기여를 한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 모두가 꼭 한 권씩 사서 읽어보기를 정말로 추천합니다. 저는 이 책이 공항에서 크게 홍보되는 것도 봤는데요. 책 제목은 워런 버핏 포트폴리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위키돌이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기업. 최근 게시한 찰리먼거의 책 추천 영상에서 첫 번째 책은 더 워런 버핏 포트폴리오였습니다. 먼거의 강추가 있었지만 아직 국내엔 번역서가 없는 관계로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제2장 현대금융의 고위 사제들. 전통적인 지혜는 전통이 기나 종종 지혜가 짧다. 워런 버핏. 20세기 최악의 금융 재난은 1929년 주식시장의 붕괴와 그로 인한 대공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재난은 1973년부터 1974년에 발생한 약세장과 경기 침체였습니다. 이 두 번째 재난은 1929년 붕괴처럼 하루아침에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고 미국 가정에 미친 영향도 그만큼 광범위하거나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기억 속에는 비슷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특히 현대 금융 이론과 포트폴리오 이론이 발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제 뒤돌아보면 이 2년간의 고난 속에서 두 가지 상반된 투자 철학이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투자 철학에 대해 심각하게 논쟁하는 두 학파가 이 시기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투자 세계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는 두 그룹이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실 두 그룹이라기보다는 한 사람, 즉 워런 버핏과 나머지 모두가 다른 길을 걸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1973년부터 1974년 약세장은 끊임없는 손실로 이어진 느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시장은 60% 이상 하락했습니다. 저이자율 채권을 보유한 고정수입 투자자들은 투자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은 두 자릿수로 급등했고 유가도 치솟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 일반 중산층 가정은 새 집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암울하고 잔혹한 시기였습니다. 피해가 너무 심각해 투자 관리자들은 자신들의 접근 방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들은 마지못해 무시해왔던 학문적 연구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들은 통칭적으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워런 버핏은 주식 중개인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며 11살에 아버지의 오마하 회사에서 주식 거래판에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첫 주식을 샀습니다. 네브래스카 대학에서 공부하던 버핏은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콜럼비아 대학의 벤저민 그레이엄이 쓴 것으로 그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회사의 내재 가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자의 핵심 임무는 이 가치를 정확히 계산하고 계산된 가치보다 가격이 낮을 때만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버핏은 이 수학적 접근법에 매료되어 콜럼비아 대학원으로 진학해 그레이엄 밑에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학 석사를 마친 버핏은 고향 오마하로 돌아와 아버지가 소유한 중개회사 버핏 팔크 앤드 컴퍼니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1952년이었습니다. 그는 그레이엄의 투자 기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레이엄이 가르쳐준 대로 버핏은 계산된 가치보다 훨씬 낮게 거래되는 주식만 구매 대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레이엄 방식 그대로 주가가 낮아질수록 그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아버지와 일하면서도 버핏은 멘토 그레이엄과의 관계를 유지했고 1954년에 그레이엄은 버핏을 뉴욕으로 초대하여 그레이엄 뉴먼 회사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년 후 그레이엄이 은퇴하자 버핏은 네브래스카로 돌아와 7명의 리미티드 파트너와 자신의 자금 $100를 가지고 투자 파트너십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이 파트너십은 일장에 나오는 놀라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거래를 실현시켰습니다. 그때 버핏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버핏은 투자 파트너십의 제너럴 파트너로서 펀드를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소수 지분 투자를 하는 것 외에도 종종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으며 1962년에는 버크셔에서 웨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 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트너십이 설립된 지 12년 후인 1969년에 버핏은 투자 파트너십을 종료했습니다. 초기 목표로 삼았던 다우 존스 지수를 매년 10포인트 초과하는 성과를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는 10포인트가 아니라 22포인트였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다른 자산 관리자를 통해 계속 투자하고 싶어 했고 버핏은 친구이자 콜럼비아 동문인 빌 루안에게 그들의 자산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루아는 이에 응했으며 이것이 세콰이아 펀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버핏은 파트너십 이익의 일부를 버크셔에서 웨이 주식 매수에 사용하여 점차 회사 지배권을 얻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섬유회사를 관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분산을 통한 포트폴리오 관리. 1952년 3월 대학을 졸업한 버핏이 아버지의 중개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할 무렵에 시카고 대학교의 대학원생 해리 마코이츠가 금융저널에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14페이지 분량으로 길지 않았고 학술지 기준으로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단 4페이지의 본문에 나머지는 그래프와 수식이 차지하고 있었고 인용도 3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오늘날 현대 금융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코이츠의 관점에서 그의 생각은 간단했습니다. 수익과 위험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로서 그는 두 개념 간의 관계를 수치화하여 통계적으로 유효한 수준까지 측정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수준의 수익에 필요한 위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논문에서 그는 이를 뒷받침하는 계산을 제시하며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으려면 평균 이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마코이츠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익뿐만 아니라 위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날 투자에 대해 배운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시 1950년대에는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전에는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관리나 위험의 개념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포트폴리오는 무작위로 구성되었습니다. 관리자가 주가가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면 단순히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고민은 없었습니다. 이 점이 마코이츠를 의아하게 했습니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는 효율적 경계라는 개념을 고안했습니다. 마코이츠는 저는 경제학자였기에 기대 수익을 한 축으로 하고 위험을 다른 축으로 하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효율적 경계는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그려지는 선으로 각 점은 잠재적 보상과 그에 상응하는 위험 수준 간의 교차점을 나타냅니다.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는 일정 수준의 위험에 대해 가장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반면 비효율적인 포트폴리오는 수익과 상응하지 않는 위험에 노출된 포트폴리오입니다. 투자 관리자들은 투자자의 위험 감수 수준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마코이츠는 주장했습니다. 1959년 마코이츠는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 선택 투자 효율적 다변화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위험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욱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표준 편차를 위험의 척도로 사용했습니다. 마코이츠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편차는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로 볼 수 있으며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마코이츠가 정의한 포트폴리오의 위험성은 단순히 모든 개별 주식의 가중 평균 분산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관점은 중요한 점을 놓칩니다. 비록 분산이 개별 주식의 위험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지만 두 주식의 분산의 단순 평균은 두 주식 포트폴리오의 위험성을 거의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코이츠가 발견한 것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성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그의 가장 위대한 공헌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이를 공분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공분산은 주식 집단의 방향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두 주식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높은 공분산을 보이고 반대로 움직일 때 낮은 공분산을 나타냅니다. 마코이츠의 생각에 따르면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개별 주식의 분산이 아니라 보유 주식 간의 공분산입니다. 주식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수록 경제 변화로 인해 동시에 하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개별 주식 가격이 다르게 움직이는 위험한 주식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오히려 보수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코이츠는 분산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코이츠에 따르면 투자자의 적절한 행동 순서는 먼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파악한 후 공분산이 낮은 주식들로 효율적인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마코이츠의 책은 7년 전의 논문처럼 실무 투자자들에게는 거의 무시되었습니다. 위험의 수학적 정의. 마코이츠의 획기적인 논문이 발표된 지 약 10년 후 젊은 박사과정 학생인 빌 샤프가 마코이츠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마코이츠는 랜드 연구소에서 선형 프로그래밍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었고 샤프는 논문 주제를 찾고 있었습니다. UCLA의 한 교수가 마코이츠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한 덕분이었습니다. 마코이츠는 샤프에게 포트폴리오 이론과 수많은 공분산을 추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샤프는 그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UCLA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해인 1963년에 샤프는 자신의 논문 간단한 포트폴리오 분석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마코이치의 아이디어에 의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샤프는 공분산 계산을 피하는 더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샤프는 모든 증권이 어떤 기본 요인과 공통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본 요인은 주식시장 지수, 국내 총생산 GNP 또는 다른 가격 지수일 수 있으며 이 요인은 증권의 움직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샤프의 이론을 사용하면 분석가는 증권과 지배적인 기본 요인 간의 관계만 측정하면 되었습니다. 이는 마코이치의 접근 방식을 크게 단순화했습니다. 주식시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샤프에 따르면 주식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인은 주식시장 자체입니다. 중요하지만 덜 중요한 요인으로는 산업그룹과 주식 자체의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시장 전체보다 변동성이 크다면 해당 주식은 포트폴리오를 더 변동적으로 만들고 따라서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주가가 시장보다 덜 변동성이 있다면 이 주식을 추가하면 포트폴리오가 덜 변동적이 되고 따라서 덜 위험해집니다. 이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은 개별 증권의 단순과 중평균 변동성을 통해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샤프의 변동성 척도는 베타 요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베타는 두 개의 개별 가격 움직임, 즉 시장 전체와 개별 주식 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시장과 동일한 비율로 오르고 내리는 주식은 베타가 1.0으로 설정됩니다. 주가가 시장보다 2배 빠르게 오르고 내리면 베타는 2.0이 되고 주가가 시장의 움직임의 80%만큼 움직이면 베타는 0.8이 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 베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타가 1.0보다 큰 포트폴리오는 시장보다 위험하고 베타가 1.0보다 작은 포트폴리오는 시장보다 덜 위험합니다. 샤프는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지 1년 후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델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CAPM은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단위로인 모델의 확장 버전입니다. CAPM에 따르면 주식은 두 가지 뚜렷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샤프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른 시장에 존재하는 위험입니다. 체계적 위험은 베타로 정의되며 이 위험은 분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회사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체계적 위험과 달리 비체계적 위험은 다양한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함으로써 분산할 수 있습니다. 저명한 연구가이자 포트폴리오 관리 저널의 창립 편집자인 피터 번스타인은 샤프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연구를 깊이 탐구해왔습니다. 번스타인은 샤프의 연구가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결론을 시사한다고 믿습니다.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는 바로 주식시장 자체이다. 동등한 위험 수준에서 더 높은 기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포트폴리오는 없으며 동일한 기대 수익에서 더 위험이 적은 포트폴리오도 없다. 다시 말해 CAPM은 시장 포트폴리오가 마코이치의 효율적 경계에 완벽하게 위치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 10년 만에 두 명의 학자는 훗날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불리게 될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정의했습니다. 마코이치는 위험과 수익의 적절한 균형이 분산에 달려 있음을 제안했고 샤프는 위험을 정의했습니다. 세 번째 요소인 효율적 시장 이론은 시카고 대학교의 젊은 조교수 유진 파마에게서 나왔습니다. 효율적 시장 이론. MIT 경제학자 폴 세뮤얼슨을 포함해 여러 저명한 연구자들이 효율적 시장에 대해 저술했지만 파마가 주식시장의 행동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을 개발한 것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파마는 1960년대 초부터 주가 변화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주식시장 행동에 대한 모든 자료를 철저히 읽었고 프랑스의 수학자인 베누아 만델브로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델브로는 프랙탈 기하학을 개발하면서 주가가 불규칙하게 변동하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근본적이거나 통계적인 연구를 따르지 않으며 불규칙한 가격 변동 패턴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마의 박사학위 논문 주가의 행동은 비즈니스 저널에 1963년에 실렸으며 이후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저널과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에도 발췌되어 실렸습니다. 젊은 신인 연구자였던 파마는 금융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마의 메시지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주식 가격은 예측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가 공개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속하게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가격을 즉시 조정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예측은 효율적 시장에서는 의미가 없는데 이는 주가가 너무 빨리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파마는 효율적 시장의 개념을 실증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대신에 주식시장을 능가할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이나 거래자를 찾는 것을 대안으로 삼았습니다. 만약 그러한 그룹이 존재한다면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시장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가격이 모든 정보를 반영한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시장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의 여러 요소들은 이를 개발한 이론가들과 연구자들에게는 큰 관심을 끌었지만 1950년부터 60년대 내내 월스트리트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피터 번스타인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시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것은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1974년이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73년부터 1974년의 약세장은 투자 전문가들에게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홍보하는 학계의 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부주의한 투기로 인한 재정적 상처가 너무 깊어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974년의 시장 재난은 나에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더 나은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번스타인은 말했습니다. 비록 내가 학자들이 쌓아가고 있던 이론 구조를 무시하기로 스스로 마음먹었다 하더라도 주요 대학들로부터 너무 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동료들이 그걸 헛소리라고 주장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재정적 운명은 월스트리트나 워싱턴에 있지 않았으며 사업주들의 손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학문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금융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버핏과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버크셔 해서웨이 운영에 집중하던 와중에도 워런 버핏은 시장 상황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들이 1973년부터 1974년을 심각한 손실의 시기로 보았던 반면 벤 그레이엄의 제자였던 버핏은 오히려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언제 행동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버핏은 스탠퍼드 법대 강연에서 워싱턴 포스트에 투자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974년에 워싱턴 포스트 컴퍼니의 평가액이 8천만 달러일 때 주식을 샀습니다. 당시 100명의 애널리스트에게 회사를 얼마로 평가하느냐고 물어봤다면 아무도 4억 달러라는 가치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베타와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주식을 4천만 달러에 사는 것보다 8천만 달러에 사는 것이 더 위험한 투자라고 했을 겁니다. 그 점에서 저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포스트를 인수한 것은 버핏이 다른 투자 전문가들과 상반된 길을 걷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또한 그는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의 세 가지 주요 요소인 위험, 분산, 효율적 시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버핏의 위험에 대한 관점.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위험을 주가의 변동성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버핏은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을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로 간주했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면 버핏은 감수해야 하는 위험은 줄어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업의 소유자들, 즉 우리가 주주들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보았을 때 학자들이 정의하는 위험의 개념은 완전히 엉뚱한 것입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결과를 낳죠. 버핏은 위험을 손상이나 피해의 가능성으로 정의했습니다. 즉, 이는 주가의 움직임이 아니라 사업의 내재 가치에 대한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버핏이 말하는 진정한 위험은 투자 후의 세후 수익이 초기 구매력만큼의 가치와 이에 대한 소소한 이자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버핏의 관점에서 위험은 투자 수익을 결정하는 주요 4가지 요소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예측할 수 없는 세금 및 인플레이션의 영향에서 비롯됩니다. 버핏에게 있어 위험은 투자자의 시간 지평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오늘 주식을 사고 내일 팔겠다는 의도로 접근한다면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가 짧은 기간 동안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할 확률은 동전 던지기처럼 반반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투자 기간을 몇 년으로 늘리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전제하에 그 거래가 위험할 가능성은 의미 있게 줄어듭니다. 오늘 아침에 코카콜라를 사고 내일 아침에 팔아야 한다면 위험한 거래일 겁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의 생각에 따르면 오늘 아침 코카콜라를 사고 10년 동안 보유하는 것은 위험이 없습니다. 버핏의 분산에 대한 관점. 버핏의 위험에 대한 관점은 그의 분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역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과는 정반대의 사고방식입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포트폴리오의 광범위한 분산의 주요 이점은 개별 주식의 가격 변동성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버핏처럼 가격 변동성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포트폴리오 분산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채택한 전략은 전통적인 분산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버핏은 말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러한 전략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집중된 포트폴리오가 투자자가 기업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경제적 특성에 대한 확신을 더 높여줌으로써 오히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특정 회사들에 집중함으로써 그 회사들을 더 잘 연구하고 내재 가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위험은 줄어듭니다. 분산은 무지를 방어하는 도구입니다. 라고 버핏은 설명합니다.
시장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모든 것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사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합리적인 접근법입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비즈니스의 가치를 평가할 줄 모르는 투자자들에게 보호막 역할을 하지만 이 보호막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버핏에 따르면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여러분에게 평균적인 성과를 내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이면 누구나 평균적인 성과를 내는 법은 알 수 있습니다. 버핏의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한 관점. 효율적 시장 이론이 옳다면 시장을 능가할 가능성은 오로지 우연의 산물일 뿐이며 특정 개인이나 그룹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능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 25년간의 버핏의 성과 기록은 시장을 능가할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버핏의 방식을 따르며 시장을 능가한 몇몇 인재들의 경험을 더하면 효율적 시장 이론의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순된 증거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버핏은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철회하고 교권을 해체하는 것을 꺼리는 것처럼 이론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적 시장 이론이 방어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쉽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는 항상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효율적 시장 이론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모든 정보를 활용해 합리적인 가격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동심리학 연구는 투자자들이 항상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 투자자들은 정보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근본적인 분석보다는 지름길에 의존하여 주가를 판단합니다. 3. 성과 측정 기준이 단기 성과를 강조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장을 능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버핏이 효율적 시장 이론의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 이유는 모든 가용 정보를 분석하여 경쟁 우위를 얻을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이론이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자주 효율적이라고 올바르게 관찰하면서도 시장이 항상 효율적이라고 잘못 결론 내린 것입니다. 이 둘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시장 이론은 여전히 경영대학원에서 종교처럼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버핏에게는 이 사실이 큰 만족감을 줍니다. EMT를 믿은 학생들과 순진한 투자 전문가들에게 미친 영향은 대단히 유익했습니다. 우리와 그레이엄의 추종자들에게는 말이죠. 버핏은 이렇게 풍자했습니다. 재정적,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경쟁에서 상대방이 도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믿는다면 이는 우리에게 엄청난 이점입니다.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EMT가 계속 가르쳐지도록 의자에 기부금을 제공해야 할지도 모르죠. 현대 이론과 상관없이 시장을 능가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있는데 이는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이론입니다. 새로운 포트폴리오 이론 개발. 오늘날 투자자들은 지적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왼쪽 길에는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합리적이며 시장이 효율적이고 위험이 가격 변동성에 의해 정의되며 위험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광범위하게 분산하는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오른쪽에는 집중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전혀 다른 믿음의 기초에 있습니다. 투자자는 항상 합리적이지 않으며 공포와 탐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효율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학습하고 공부하는 투자자에게 시장을 능가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위험은 가격이 아닌 경제적 가치에 기반을 둡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확률이 높은 사건에 크게 투자하는 집중 포트폴리오로 다양한 확률에 고르게 분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버핏이 가르치는 집중 포트폴리오 전략을 성공적으로 사용하려면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의 개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지는 모델을 거부하는 것은 쉬운 일일 것입니다. 결국 평균을 내는 것은 자랑스럽거나 보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오랜 역사와 깊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보이는 공식과 노벨상 수상자들이 가득합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쉽게 설득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이론을 부정하는 것은 그들의 지적 그리고 재정적 자본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을 해체하는 일을 우리가 떠맡을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의 사건들이 이를 자연스레 해결해 줄 것입니다. 버핏의 조언을 따르면 우리의 성공이 결과적으로 이 효과가 떨어지는 모델을 뒤집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 지적 거물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집중 투자라는 계보에는 역사상 위대한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필 피셔, 찰리 먼거, 루 심슨, 빌 루안, 그리고 워런 버핏이 그들입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가들의 의견에 흔들릴 때가 있다면 벤 그레이엄이 학생들에게 준 조언을 기억하세요. 대중이 당신과 다르다고 해서 당신이 옳거나 그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료와 논리가 옳은 경우에만 당신이 옳습니다.